더 이상 인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도 첸나이에서는 현재 한 달이 넘도록 현지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 5일 35시간 근무 및 월급 100% 인상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참다 못한 삼성에서는 현재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락시미입니다. 저는 45살이고 인도 첸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삶이 항상 순탄하진 않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힘을 얻는 법을 배웠어요. 모든 게 5년 전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남편 라제쉬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하루는 웃으면서 우리 미래를 계획하던 사람이었는데 마치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었고 혼자서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우리 막내 아루는 그때 15살밖에 안 됐어요. 큰 호기심 가득한 눈을 가진 그 모습이 아버지를 쏙 빼닮았죠. 그리고 딸 프리아는 18살이었고 대학에 막 입학하려고 했던 참이었어요. 사진 속 그 아이들의 얼굴이 저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 그 순간 뭔가 해야겠다는 결심했습니다. 슬픔에 잠식당한 채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요리를 잘했어요. 우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제 비리아니를 먹으면 아무리 성격이 까칠한 아저씨도 미소를 지을 거라고 하곤 했죠. 이 요리 솜씨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으로 삼성 공장 근처의 작은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작은 주방이 딸린 방 하나와 몇 개의 테이블을 놓을 공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문을 열 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아룬과 프리아도 저와 함께 있었어요. 그 아이들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잘 될 거예요, 엄마. 아룬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그 아이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을 숨기려 애썼어요. 처음엔 장사가 그리 잘 되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잠깐 들러 차 한 잔만 마시고 가는 정도였죠. 그런데 무슨 마법처럼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락시미의 도사 먹어봤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집밥 맛 그대로야.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는 공장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도사가 지글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공기 중엔 향신료 냄새가 가득하고 그 냄새는 사람들에게 마치 엄마가 차려주신 집밥을 떠올리게 했죠. 단골들도 점점 눈에 익었어요. 언제나 바쁘게 출근길에 이들리를 급하게 먹고 가는 라비, 그리고 마살라 차 한 잔을 마시며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사무직 직원 미나도 있었죠. 제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냥 손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에 그리고 저희 가족의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스스로 미소 짓는 순간이 많아졌어요. 남편 라제쉬를 잃은 그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상처 곁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바로 자부심이었어요. 제가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루는 방과 후에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손님 주문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이가 점점 더 자신감 있게 자라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프리아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삼성 공장 근처에서의 삶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가게에 오는 노동자들의 얼굴에 점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날은 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삭이곤 했어요. 그때는 무슨 일인지 잘 몰랐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 2명의 노동자가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이건 불공평해.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아.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였죠. 뭔가 바뀌어야 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들이 뭔가 더 큰 일의 시작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날 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우리 작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룬과 프리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들어서자 아이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첸나이의 작은 동네가 이렇게 뒤집힐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처음엔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식당은 항상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러 오는 노동자들로 붐볐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 소문은 점점 커졌고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노동자들이 한국에 있는 삼성 노동자들과 자기들 삶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야, 한국 애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2배는 더 많대. 한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 봐봐. 우리는 이렇게 야근까지 하는데 걔네는 그러지도 않는다더라. 그 친구 목소리에서도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대화를 엿듣지 않는데 그들의 불만을 듣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부당하다. 우리는 더 나은 혜택을 받아야 해?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해?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대화가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밝고 여유로웠던 얼굴들이 이제는 점점 긴장되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서 또 어깨가 축 처진 모습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한 고단함이 느껴졌죠. 결국 일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삼성 공장 정문 앞에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근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파업이 시작된 거였죠. 공정한 임금을 그들이 외쳤어요. 인도 노동자도 똑같이 대우하라. 피켓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매일 보던 평화로운 출근길의 노동자들이 이제는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파업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공장 주변에 한산했던 길거리가 이제는 시위대로 가득했죠. 소음도 끊이지 않았어요. 구호, 논쟁, 그리고 때때로는 무언가 던져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 아룬이 걱정됐어요. 아룬도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아룬이 무사히 집에 오길 기도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파업은 제 가게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식사를 하러 오는 노동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웃음소리와 농담으로 가득했던 제 식당은 이제 걱정스러운 얼굴과 낮은 목소리만이 가득했죠. 주가 지나고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삼성이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를 떠난다는 소문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은, 제 손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저녁, 저는 단골 손님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들의 두려움과 좌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한 손님이 말했어요. 그의 눈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요. 다른 손님이 덧붙였어요. 위험한 거 알아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 모두가 고통받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의 존엄성을 위해 싸워야 해요. 파업이 계속되면서 저는 동네가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한때 활기찼던 가게들은 이제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거리를 걸으며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며 속삭였어요. 우리 거리의 활기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안감이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매일 식당 창문을 내다보며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오길 바랐어요. 그 어두운 날들 속에서 저는 종종 한국인 관리자들과 노동자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들과 얽혀 있는지 이해할까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를 신경 쓰긴 할까요? 매일 밤 식당 문을 닫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시위대의 구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해결책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차이를 좁힐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파업이 심화되면서 세상이 저를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룬의 삼성 공장 일자리는 그냥 일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직장입니다. 그 직장이 없으면 우리는 월세도 내기 힘들고 먹을 것도 살 수 없고
제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최대한 자신감 있게 말하려 했어요. 내 상사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자. 진실을 알게 되면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말하는 순간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공장 내 상황은 이미 매우 긴장 상태였어요. 모두가 예민해져 있었고 과연 그들이 우리 말을 들어줄까 싶은 걱정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룬을 잠자리에 눕힌 후 어두운 식당에 홀로 앉았어요. 평소엔 저를 위로하던 향신료와 기름의 냄새가 그날따라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변해버렸죠. 저는 그 거대한 삼성 공장을 떠올렸어요. 우리 동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공장은 늘 기회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먹구름처럼 어둡고 위협적으로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앉아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뭔가를 했어요. 저는 기도를 했어요. 아룬을 위해, 그의 직장을 위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노동자들과 관리자들 사이에,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과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도 말이에요. 제발. 저는 어둠 속에 대고 속삭였어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도와줄 사람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저 희망을 품고 다음날 마주할 어려움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기만 하면 아룬의 멍든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제 아들, 제 소중한 아이가 억울하게 다쳤다는 생각에 너무나 억울했어요. 아룬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식당을 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아룬 생각만 했고 그가 다니는 공장과 우리 미래가 자꾸 떠올랐어요. 아룬이 만약 공장에서 해고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 뿐이었죠. 그렇게 걱정에 빠져 있을 때 식당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늘 오던 단골 손님일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삼성의 한국인 매니저 한준 씨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매니저들과는 달리 한준 씨는 항상 친절했어요. 그리고 제 도사를 특히 좋아했어요. 자기 고향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락슈미 씨. 한준 씨가 두꺼운 발음이지만 분명한 타밀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앉아도 될까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한준 씨. 오늘은 뭐 드실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음식 말고 아룬에 대해 얘기하려고 왔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을 떨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룬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한준 씨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어요. 락슈미. 제가 아룬이 군중을 진정시키려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룬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폭력을 막으려고 했었죠. 저는 몰랐던 숨을 내쉬었어요. 직접 보셨어요? 그럼 아룬이 무고하다는 걸 아시는 거네요? 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그리고 제가 도와줄 거예요. 관리층에게 가서 제가 본 걸 말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이 매니저가 제 아들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걸 왜 하시는 거죠? 한준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락슈미, 아룬은 성실한 노동자잖아요. 잘못도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는 건 옳지 않아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겨우 속삭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한준 씨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아룬을 위해 싸웠어요.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며 관리층에게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어요. 식당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어요. 한준 씨가 곤란해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다른 한국인 매니저들이
그가 하는 일을 못마땅해 한다는 소리도 들렸죠. 심지어 그가 자신의 자리도 잃을 수 있다는 말도 있었어요. 저는 매일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어요. 아룬과 한준 씨를 위해 매일 신께 기도했죠.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빌었어요. 차원을 찾아 특별히 제물도 바쳤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긴 시간이 지난 후 아룬이 집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룬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문제 없어요. 한준 씨가 해냈어요. 제 무죄를 인정받았어요.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아룬아, 정말 다행이구나. 너무 행복해. 다음 날, 한준 씨가 다시 식당에 왔어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카운터에서 달려나가 그를 안아버렸어요. 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저를 가볍게 받아줬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물러서며 말했어요. 제 아들의 직장을 구해주셔서, 그리고 그를 믿어주셔서요. 한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락슈미.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저는 뭔가 그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단순한 식당, 주인인 제가 삼성 매니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결국 제가 가장 잘하는 걸 하기로 했죠. 음식을 준비했어요. 한준 씨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었어요. 모든 요리가 완벽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 감사와 애정을 담아서요. 그가 음식을 먹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건 고향 생각이 나게 하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한준 씨는 저처럼 또 아론처럼 이 커다란 혼란 속에서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당을 닫고 나서 저는 멀리 보이는 삼성 공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공장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은 희망이자 동시에 불안의 상징 같았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테이블을 닦고 채소를 썰고 주방을 준비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자꾸만 길 건너에 있는 공장이 떠올랐거든요. 삼성 공장은 제 기억 속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공장의 높은 벽과 바쁜 출입구는 마치 제 주방의 향신료만큼이나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그런데 요즘 그 벽이 왠지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출입구도 평소처럼 활기차지 않고 조용하고 쓸쓸하게만 보였어요. 이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식당은 항상 붐볐었거든요.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웃고 떠들면서 집밥 같은 음식을 찾아 먹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의자들이 거의 비어 있어요. 파업은 처음에 몇몇 노동자들만 시작했어요. 그들이 뭘 그렇게 불만스러워하는지는 몰라도 그 불만이 마치 마른 풀밭에 불 붙은 것처럼 빠르게 퍼졌어요. 어느새 모든 사람이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소리가 밤낮으로 동네에 울려 퍼졌죠. 저도 그들의 불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요. 저희 아들 아론도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 우리 삶 자체가 달려있는 문제였으니까요. 아침이 지나면서 몇몇 단골 손님들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대부분 몇 년째 제 식당에 오는 분들이었죠. 그들은 늘 먹던 음식을 주문했지만 그동안의 활기는 사라졌어요. 다들 낮은 목소리로만 이야기했어요. 마치 그 조용한 긴장감을 깨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들었어? 손님 중 한 분이 차를 따라 들이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삼성이 떠날지도 모른대. 제 손이 떨리면서 뜨거운 차를 식탁 위에 쏟고 말았어요. 떠난다고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아서 다시 물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부 다 철수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는 마치 누가 저를 때린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삼성이 떠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루는요,
그 공장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준 씨가 떠올랐어요. 아론을 도와줬던 그 친절한 한국인 매니저 말이에요. 그분도 같이 떠나는 걸까요? 우리의 두 세계를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러 들어왔어요. 삼성이 떠난다는 소문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또 하나의 뜬 소문일 거라고 넘겼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그 소문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그 소문을 믿게 되더라고요. 점심때가 되면 식당이 가득 차 있어야 했지만 그날은 몇 개의 테이블만 차 있었어요.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주방에서 나는 김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듯이 걱정이 가득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듯했어요. 저는 자꾸만 공장 출입구를 쳐다보게 됐어요. 누군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숨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들이 공장 폐쇄를 발표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트럭들이 와서 짐을 싸는 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오후가 되면서 해가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시간에 저는 잠깐 바깥으로 나왔어요. 너무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날씨는 숨막히게 더웠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이유는 더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불확실함,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저는 제 작은 식당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거대한 공장을 봤어요. 두 건물이 전혀 다르게 보였지만 사실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이 떠나면 제 식당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동네는요? 첸나이 자체가 어떻게 변할까요? 퇴근하는 노동자들, 무리가 공장 출입구를 지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이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손님이 없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테이블을 닫고 나서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저도 모르게 피곤하고 걱정 가득한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제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끔찍한 상상들만 가득했어요. 삼성이 정말 떠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제발, 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어요. 제발 그들이 남아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잠에 빠져들기 전에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이 문제를 공동체로서 함께 맞이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그냥 노동자나 관리자들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인도인과 한국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이고 친구고 가족이에요.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손끝으로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조리대를 쓸어내렸어요. 채소를 썰고 반죽을 하던 그곳은 제 인생 그 자체였고 제 아이들의 미래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공장과 연결돼 있었어요. 삼성 공장이 떠나면 그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카운터에 몸을 기대고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어요.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 문제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공장은 이 동네의 중심이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매일 보았던 얼굴들을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젊은이들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농담도 하고 웃음을 나누던 그 장면들, 구석에 앉아 조용히 음식을 음미하던 나이든 노동자들, 그리고 주문할 때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던 매니저들, 한국인도 인도인도 있었죠. 그들 모두가 이제는 제 일상이었어요. 우리가 공장을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 온 공동체의 일부였어요. 다시 식당 홀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빈 공간에 울렸죠. 창문 너머로 멀리 공장이 보였어요. 해가 지면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제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 속에서 작게 들렸어요. 우리 모두가 이걸 원한 건 아니에요. 다시 한준이 떠올랐어요. 그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화난 노동자들과 요구가 많은 상사들 사이에 낀 채 그저 일을 하고 있을 그 사람. 그는 한국에 가족이 있을까요? 그들도 그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처음으로 저는 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봤어요. 모든 게 낯선 곳,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상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도 쉽지 않았겠죠. 우린 그들이 필요해요. 라고 더 크게 말했어요. 마치 제 말이 그 차이를 넘어 그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이 연결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해결책이 간단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진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도 아름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걸 망가뜨리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이걸 고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었어요. 우린 고쳐야 해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했던 작은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한준이 저에게 한국 음식을 설명해 주던 그때, 그가 요리의 맛을 설명하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 노동자들이 제 식당 지붕을 고쳐주면서 돈도 받지 않겠다며 농담을 던지던 그 순간들, 그런 수많은 대화들, 나눴던 식사들, 작은 친절들이 우리를 하나로 엮어줬던 거예요. 저는 창문에서 돌아서며 작은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제안이었죠. 하지만 어쩌면 그게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저는 요리를 할 겁니다. 평소 요리 말고 특별한 걸 준비할 겁니다. 우리 두 나라의 맛을 합친 요리로요. 화해의 제스처 같은 거죠. 한준을 초대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국인 매니저들도 데려오라고 할 거예요. 아룬에게는 노동자들에게 말하라고 할 거예요. 모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수 있어요. 이해와 치유를 향한 작은 첫걸음이죠. 식당 문을 잠그고 나서야 밖으로 나섰어요. 희미한 희망이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이걸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거리는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새벽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요.